카바네군은 평범한 농부로 지역 여관에서 일하며 밭을 갈고 여관의 가축을 돌보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때 일어난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러 여관에 찾아온 요술사 탐정이 방문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시작 장면에서는 여관 주인의 아들 야타로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보인다. 여관을 지나가면서 아이들은 야타로와 여관 근처 밭에서 항상 일하는 이상한 소년 도로타보를 놀리다가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여관으로 향하던 요술사 탐정 이누가미 코아치가 길가에서 펑크를 맞는다. 다행히 여관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근처에서 멈추고 그를 안아 올린다. 여관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가축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녀의 이야기로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그녀의 가축의 장기를 먹어치우고 시체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누가미는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해결하겠다고요. 두 사람은 여관에 도착하고 이누가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갑니다. 짐을 들여놓고 난 후 그는 들판을 둘러보며 도로타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려. 하지만 도로타보는 그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누가미는 그를 무시하고 여관의 온천에서 목욕을 합니다. 야타로가 들러서 손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등을 씻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야타로는 이누가미와 아주 수다를 떨며 이누가미는 그 대접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누가미는 도로타보에 대해 묻고 야타로는 그를 험담합니다. 이누가미는 갑자기 이 이상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즉시 목욕을 끝냅니다. 그날 밤 이누가미는 집에 돌아와 대신 도로타보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은 도로타보가 먼저 온전한 목욕을 하고 나서 이누가미를 만나게 합니다. 몸을 정리한 후 도로타보는 이누가미를 만납니다. 그는 아침을 차려주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누가미는 그를 다시 불러내고 농장에서 가축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정보를 요청합니다. 도로타보는 공격으로 인해 죽은 6마리의 동물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관 주인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괴물은 동물들의 장기를 먹고 끔찍한 시체를 남겨 농부들이 처리하기 전에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린다. 이누가미는 보름달이 뜨기까지 앞으로 5날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감사한다. 여관 주인은 식료품을 사러 갔다 돌아오며 도로와 함께 하수구를 청소하는 이누가미를 발견한다. 야타로도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도로와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어쨌든 며칠이 지나며 도로는 이누가미와 함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며 이누가미도 그 시간을 만끽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들판에서 일하며 도로는 목에 건 생명석에 대해 이누가미에게 말한다. 이누가미가 그것을 살펴보고 도로가 매우 특별한 아이임을 깨닫는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도로의 부모를 찾는 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뜨고 도로는 이누가미를 기다리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이누가미에게 모든 관심을 받는 도로를 질투하던 야타로가 그를 대면하고 그의 생명석을 목에서 빼앗는다. 도로는 제어가 되지 않고 야타로를 주먹으로 친다. 야타로는 일어나고 도로의 얼굴이 이미 흉측하고 괴물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도로는 야타로를 쓰러뜨리기 위해 조금씩 다가간다. 그러나 야타로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생명석을 남겨둔다. 도로는 생명석을 집어들고 다시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한다. 이누가미가 몇 분 후에 도착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설명한다. 알고 보니 도로는 고모도, 즉 이누가미와 같은 구울이다. 지금 유일한 차이점은 도로가 구울과 인간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악마와 인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생명석은 그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준다. 도로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야타로가 아직 밖에 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순간 야타로는 도로가 어떤 종류의 괴물일지 생각하며 여관으로 달려간다. 그가 들어가려 하기 전에 그는 가축을 먹고 있는 두 구울에게 공격을 받는다. 다행히도 이누가미와 도로가 제때 도착해 그들을 처치했다. 더 큰 구울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도로가 그 구울의 머리를 어깨에서 떼어냈다. 괴물들이 사라지자 이누가미와 도로는 의식을 잃은 야타로를 여관으로 옮겼다. 가는 길에 도로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야타로가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모든 사건을 그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이누가미는 뭔가를 깨닫는다.
그가 도로를 죽이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일을 진행하기로 결심한다. 도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누가미가 그를 죽인다. 그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여관에서 그를 데려간다. 도로는 이누가미의 채에서 깨어나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다. 이누가미는 그에게 구울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며 도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한다. 이누가미는 도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2명의 10대 부하인 시키와 아키라를 소개한다. 도로는 아키라와 시키에게 본명인 카바네로 자신을 소개한다. 필요한 소개가 끝난 후 이누가미는 카바네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 아키라는 카바네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고 주인에게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묻는다. 이누가미는 카바네가 악마와 인간의 불사혼합체라고 시키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한다. 시키는 카바네에게서 잘못된 느낌을 받고 그를 깔보며 이야기한다. 그는 잠시 후 방으로 돌아가고 아키라와 남은 남자들은 거실에 남아있다. 카바네는 아키라를 여자라고 착각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이것은 아키라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는 실망하고 슬퍼서 방으로 도망친다. 그 후 밤에 시키는 카바네 앞에서 저녁으로 피자를 먹는다. 그는 카바네에게 자신이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네는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카바네에게 처음으로 피자를 주고 그의 반응을 살핀다. 카바네는 피자 조각을 먹고 음식을 칭찬하며 처음으로 그를 만나고 나서 시키에게 미소를 지으며 떠난다. 시키와 아키라는 잠자기 전에 카바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키라는 카바네를 지지하지만 시키는 그를 괴롭히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하다가 아키라는 잠자리에 든다. 시키는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카바네를 스토킹한다. 그는 복도에 치명적인 실크 거미줄을 깔고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카바네는 시키의 실크 거미줄에 걸려 넘어지고 갇힌다. 시키는 그에게 다가가 부모님에 대해 괴롭히려 한다. 카바네는 그를 무시하고 비단을 뚫고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다. 다음날 카바네는 이누가미와 소년들을 따라 범죄 현장으로 간다. 피해 가옥에 들어가 보니 엄마와 아이가 산시추 삼시체 벌레떼에 갇혀 있었다. 이 무해한 작은 벌레들은 적절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진다. 이누가미는 몸을 강철로 바꾸고 벌레집에 침투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몸 전체를 강철로 바꾸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시키는 끈적한 비단실을 방 안에 쏘아 벌레들이 달라붙게 하여 덫을 만들기로 한다. 그러나 벌레들이 실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실패한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사이 카바네는 스스로 방에 들어가 벌레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자신과 같은 불사의 괴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카바네는 방에 들어가 정우를 켜서 방 안의 벌레들을 쫓아낸다. 이누가미는 카바네가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며 벌레를 제거한 것을 축하한다. 그날 늦게 집에 큰형이 이누가미와 그의 팀에게 어머니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생존을 위해 가끔 물건을 훔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누가미는 소년에게 강해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말한다. 소년이 떠난 후 이누가미는 카바네를 팀에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부모를 찾는 동안 그에게 보수도 제안한다. 집에서 시키는 카바네와 가족에 대한 좋은 대화를 나눈다. 시키의 어머니는 인간과 교미한 거미 여인이었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인 시키가 태어났다. 카바네는 그들이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한다. 시키는 다시 불평을 하지만 이번에는 카바네의 말을 듣는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카바네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한다. 그 사이에 이누가미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카바네와 그의 생명석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날 이누가미는 청소년들에게 카바네를 데리고 키친의 기모노와 경찰서의 총감독인 이나리를 만나러 가라고 한다. 시키는 이나리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난다. 반면에 아키라는 당황하면서 카바네에게 경찰서로 가는 길에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멋진 장소들을 말해준다. 가기 전에 이누가미는 카바네에게 행운의 장식품을 주고 보내버린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나구가 경찰서에 도착하여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끌리는 미모를 자랑한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푹 빠지자 그녀는 자신감에 차게 된다. 마침내 아이들은 신주쿠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수원에게 이나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접수원은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만 칸이라는 여성이 아래층에서 올라와 오직 카바네만을 슈퍼바이저의 회의실로 데려간다. 그곳에 도착한 후 이나구는 카바네를 환영하고 칸과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 회의의 주제로 들어간다. 그녀는 이누가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후 카바네에게 생명석에 대해 물어본다. 카바네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석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카바네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을 쥐고 있다. 카나리는 생명석을 들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과 이누가미 사이의 역사를 설명하며 서로 얼마나 논란이 됐는지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칸에게 카바네 목에 있는 생명석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기모노스는 더 이상 인간의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칸에게 카바네의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하고 거의 즉시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가방에 넣고 칸에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카나리는 칸에게 시키는데 슈키와 아키라를 돌보도록 하여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기 전까지 신경 써달라고 합니다. 칸은 그녀의 자비에 감사하며 서류 가방을 집어든다. 그녀는 카바네로 변신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키라와 시키를 속여 경계를 풀게 하여 쉽게 제거하려 한다. 불행히도 아이들은 그녀의 변장에 눈치를 채고 그녀를 여우로 폭로한다. 자신이 들켰음을 깨달은 칸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로비 전체에 불을 질러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 시키와 아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덩이를 계속 던진다. 시키는 간신히 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는다. 그는 그 안에 카바네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키라는 기절하고 시키는 분노한 칸과 혼자 싸워야 한다. 시키는 카바네의 머리를 들고 아키라를 기절시키며 칸의 시야에서 숨긴다. 카바네는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시키에게 머리를 간 쪽으로 던지라고 말해 강하게 물려서 기절시키게 하려 한다. 시키는 망설이면서도 카바네의 머리를 던지고 계획은 성공한다. 칸이 쓰러지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불길도 꺼진다. 카바네는 머리에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 옷을 입는다. 시키는 카바네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칸을 상대로 승리를 축하한다. 그 후 아키라를 데리고 역을 빠져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이누가미를 만난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던 이나리는 카바네가 준 생명석이 이전에 이누가미가 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누가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그녀를 능가했다고 자랑한다. 이나리는 너무 화가 나서 우버 운전사를 죽인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누가미가 카바네를 팀에 공식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환영 파티를 열기로 결정한다. 시키와 아키라는 파티에 매우 신이 나서 파티에 적합한 음식 옵션을 고민한다. 골목에서 칸이 지치지 않고 걸으며 카바네를 찾아 그의 머리를 주인 이나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인다. 파티가 끝난 후 이누가미는 아이들을 코모노 간판으로 데려가 마을 주위의 캐모노들이 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이 불을 확인하는 동안 칸이 그들을 발견하고 기절한다. 이누가미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 피자를 먹입니다. 칸은 여전히 카바네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누가미가 그녀를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칸에 대해 어떻게 할지 논의하던 중 누군가 밖에 불빛에 이끌려 배에 들어옵니다. 이누가미가 술에 취한 손님을 돌보는 동안 카바네와 다른 이들은 이누가미의 바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님은 전에 만난 적 없는 한 여성에 대해 망상하듯 이야기하며 그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누가미와 다른 이들은 그 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손님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시키와 아키라는 사랑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니다. 카바네는 혼란스러워하며 이누가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누가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다소 모호한 대답을 한다. 그는 카바네와 함께 있는 다른 세 아이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고객은 나중에 요르노로 확인되며 바 주변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것을 본다. 그는 거의 즉시 고양이로 변해 쥐를 잡기 위해 뛰어든다. 쥐를 잡은 후 그는 다른 죽은 쥐들로 가득 찬 가방에 쥐를 넣고 고양이처럼 몸을 핥는다. 아키라는 기분이 나빠져서 서둘러 자신을 청소하러 간다. 이누가미는 그를 화장실까지 따라가 다른 일을 맡겨서 이 일로 너무 짜증내지 않도록 한다. 아키라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른 아이들이 가게 한다. 시키간 카바네. 그리고 손님이 요르노의 짝사랑 상대를 찾기 위해 성인용품점에 갑니다. 그녀의 근무가 끝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키와 그의 친구들은 한 대형 전시실에서 의심스러운 고양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고양이를 따라가서 골목길에서 발견합니다. 고양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마오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요르노에게 작동하는 유혹 주문을 발견한 후 그녀는 매우 건방지고 오만해집니다. 간이 마오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여성 고양이를 요르노에게 넘겨줍니다. 요르노는 매우 감정적이 되어 마오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난 후 마오는 놀란 눈으로 요르노를 바라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날 밤 시키와 다른 사람들은 마오가 그의 말을 듣고 고객을 어떻게 대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누가미는 칸에게 카바네의 머리를 닮은 가짜 머리를 주고 그녀를 주인 이나리에게 보냅니다. 다음날 이누가미는 고양이 마오와 요르노가 실제로 사귀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꽤 인상적이거나 이상하군요. 어쨌든 시키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지쳐갑니다. 반면 아키라는 카바네의 개입에 매우 감명받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카바네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음 만남에서 이누가미에게 알린다. 이누가미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일을 준다. 이번에는 시부야 하수도 아래 흐르는 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죽음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아키라는 죽음의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가 목욕을 하는 동안 이누가미는 카바네에게 강에 대한 정보를 전한다. 아키라는 목욕을 마치고 카바네를 따라 하수도 터널로 간다. 아키라는 그들이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기괴한 생물들 때문에 계속 겁을 먹는다. 카바네는 생물들을 처리하고 아키를 하수도로 더 깊이 이끌며 단서를 찾는 동안 그의 수다스러운 본성을 드러낸다. 카바네는 아키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키라는 수면에서 물을 얼릴 수 있다고 말한다. 카바네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그렇게 하려는 순간 끈적한 야생동물이 그를 공격한다. 다행히도 타누키가 그들을 동물들로부터 구해주고 피한 병과 이누가미의 편지를 건넨다. 그들은 편지를 열어보고 이전에 그들을 공격했던 끈적한 동물들이 인간을 먹고 변종이 된 개구리 기모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은 카바네와 아키라는 그들의 아래에 있는 강에 피를 붓고 괴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곧 개구리 기모노가 물속의 피에 반응하여 카바네와 아키라를 공격한다. 그곳의 너구리는 개구리들과 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너무 겁을 먹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조금 더 동기부여가 주어지자 그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여 개구리의 기모노를 얼립니다. 너구리는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그의 민족에 대한 개구리의 이상한 행동에 사과하는 노인 개구리와 대화합니다. 그때 너구리가 이누가미의 진짜 기모노 상태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는 개구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진을 찍느라 바쁜 그의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이누가미와 그의 팀이 철저한 집안 청소를 하는 도쿄의 또 다른 평범한 날입니다. 카바네는 이누가미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한 복도 뒤에 비밀문을 발견합니다. 그는 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몇 시간 동안 빠져들어버려 이누가미와 다른 사람들이 그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찾아보니 금지된 문 뒤 방에서 그를 발견했어. 그곳에서 그들은 카바네가 오래된 뱀파이어 기모노 미아이를 섬기고 있는 것을 봤어. 미아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카바네를 자신의 새 노예로 임명했어. 이누가미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리고 가서 미아이의 역사를 이야기했어. 확실히 미아이는 평생 너무 많은 지식을 쌓아 삶의 지루함을 느낀 뱀파이어야. 그 결과 그는 컴퓨터 뒤에 은둔하며 고독을 택했어. 이누가미는 그와 상호 합의를 위해 그를 받아들였어. 미아이가 기술 작업을 하는 동안 이누가미는 그가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고 그를 먹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시키는 여전히 카바네를 그의 의사에 반해 노예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나중에 그는 아키라와 팀을 이루어 미아이에 맞서 카바네를 그의 노예로 두려는 계획에 대해 컨프런트합니다. 미아이는 옛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시키에게 팔씨름 대결을 도전합니다. 시키가 이기면 그는 카바네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카바네를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시키는 여러 번 미아이와 팔씨름을 하지만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카바네는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와 겨루지만 여전히 백설공주에게 지고 만다. 대결 후에 카바네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사러 길거리로 나간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야외 벤치에 앉아 발전에 대해 생각한다.
그때 칸이 카바네 위의 나무에서 떨어진다. 칸은 자신이 이나리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카바네에게 말한다. 카바네는 그녀와 싸우자고 도전하고 결국 그녀를 이긴다. 칸은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는 것처럼 보인다. 카바네가 그녀를 쓰다듬으며 안아 올린다. 그 사이 미아이가 방을 나와 이누가미를 만나러 간다.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카바네는 미아이의 손을 부러뜨렸다. 그래서 그는 손이 치유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이누가미의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몇 시간 후 밤이 되어 카바네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칸을 깨우고 이누가미와 함께하고 싶냐고 묻는다. 칸은 자신이 여우인 만큼 이누가미 같은 너구리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답한다. 카바네는 저녁을 다른 이들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고 끝나면 칸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집에 돌아오자 시키아키라 카바네는 미아이가 이누가미의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누가미의 행방을 묻지만 미아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더운 방으로 가서 훈련을 시킨 후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에는 시키와 동료들이 버그바이트 일렉트로닉이라는 수상한 회사에 잠입해야 한다. 이 회사의 고위층이 몰래 직원들을 죽이고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시키는 거미의 힘을 사용해 회사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다. 그는 새로운 능력을 이용해 주변 환경에 섞인다. 그곳에서 그는 미아이가 소유한 작은 원격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한다. 이 장난감 자동차는 임무 동안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아키라와 카바네가 회사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키는 수많은 과로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방을 발견한다. 그중 한 명이 불안해하며 복도로 달려가 매니저인 카가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그에게 공감하며 동료인 모기 기모노가 있는 방으로 데려간다. 시키는 그들을 따라가서 모기 기모노가 직원의 뇌 일부를 빨아내고 그를 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두어 계속 일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미아이는 이누가미에게 모기 기모노에 대해 물어보러 간다. 미아이의 문 뒤에 갇혀있는 이누가미는 모기 기모노가 장기피 또는 뇌를 먹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을 죽이는 나쁜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뇌를 먹기로 결정했다. 미아이는 지루해져서 조금 변화를 주기로 한다. 그는 장난감 자동차로 복돼서 소리를 내어 시키를 드러내버린다. 소녀들은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러 간다. 그들 중 한 명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다른 이들을 오도하고 결국 시키에게 돌아와 뇌를 먹어치운다. 시키는 목이 기모노를 보고 얼어붙는다. 행운인지 미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로 그 소녀를 쇼크시켜 정신을 잃게 한다. 미아이가 그 앞에 목이 소녀를 쇼크시킨 후에도 시키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일어난 트라우마 사건 때문에 PTSD를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 사건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아이는 카바네과 아키라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시간 내에 시키에게 도달하도록 서두른다. 건물의 주차장에서 입구를 찾지만 모기 자매 중 한 명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다. 한편 미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키에게 생존하려면 지옥 같은 곳에서라도 일어나라고 격려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시키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다. 카바네과 아키라는 이전에 막아섰던 모기 자매를 처리하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시키가 싸우도록 독려한다. 미아이는 더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이미 충격에서 깨어난 모기 자매를 상대할 수 있도록 시키에게 모든 동기를 부여한다. 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벽과 천장에 완전히 녹아든다. 그는 방 안에 냄새를 퍼뜨리고 모기 기모노를 시야를 확장하도록 유인한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시키를 찾기 위해 방 전체를 검색하지만 그를 찾지 못한다. 그녀가 그의 덫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시키가 모습을 드러내고 모기 아가씨를 그의 거미줄에 가둔다. 그녀가 완전히 거미줄에 덮이자 시키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잠시 쉬기로 한다. 카바네와 아키라가 다른 모기 자매와 함께 그녀에게 합류한다. 시키는 그녀의 자매와 함께 거미줄에 묶고 그들의 다음 단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그들이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맏언니인 안카 매니저 카이가 다가온다. 그녀는 자신의 빨판을 꺼내 자매의 머리에서 뇌를 빨아낸다. 그 후 그녀는 완전한 모기 기모노로 변신하고 앞에 있는 청소년들을 공격한다. 카바네는 먼저 그녀의 주요 부위를 노리지만 모기는 너무 강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찔러서 그를 붙잡는다. 시키는 친구를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기의 다리에 날아가 버린다. 아키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기절한다.
카바네는 포기하지 않으며 모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쓴다. 미하이는 이런 상황을 보고 카나비에게 그의 기모노 힘을 사용해 모기를 압도해보라고 말한다. 카나비는 내면의 힘을 끌어내어 기모노 힘을 사용한 후 카가의 손을 그녀의 몸에서 찢어낸다. 이제 카가가 무력화되었으니 카바네는 그녀의 다리를 제거해 한동안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누가미가 라디오 피드를 끊고 이나리 팀에게 나머지를 맡기라고 한다. 카바네가 이누가미의 결정에 항의하려는 찰나 이나리의 직원인 금발의 남자 노비마루가 청소하러 지나간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모기 시체를 태우기 시작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증거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일을 마친 후 노비마루는 집에 가서 친구들을 챙기라고 한다. 카바네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친구를 깨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가기 전에 노비마루가 작은 비밀을 알려준다. 보기에는 이나리가 아직도 카바네의 생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노비마루는 그의 생명석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파견되었다. 카바네는 그에게 감사하며 왜 그런 식으로 주인을 배신했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노비마루는 이나리를 증오하고 있다. 집에 돌아온 미아이는 그들에게 그렇게 힘든 임무를 주어야 했다고 말한다. 이누가미의 임무와는 다르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누가미 자신도 그들이 임무를 수행한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미아이는 자신의 숨겨진 방으로 돌아가 이누가미에게 더 자주 밖에서 기다리라고 전한다. 자정이 되자 카바네는 깨어나 동료들의 심장을 듣는다. 다음날 카바네는 계속해서 시키를 집 안 곳곳에서 따라다닌다. 불평하자 카바네는 멈춘다. 그는 전날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칸을 떠올린다. 카바네는 같은 벤치로 달려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칸을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한다. 약속을 잊었다며 그녀에게 사과한다. 칸은 둘이 먹을 칸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아 상했어. 시키는 용기를 내어 이누가미에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며칠 후 이누가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키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부모님을 만난다. 카바네와 아키라는 가족을 만날 시키를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시키는 두 동료가 그의 가족에 대해 하는 진심 어린 댓글들에 불편함을 느낀다. 아키라는 그들이 멋진 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묻는다. 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다. 긴 운전 끝에 이누가미와 아이들은 마침내 시키의 고향에 도착한다. 아키라는 주변의 아름다운 물건들에 당황해한다. 반면에 이누가미는 그들을 두고 숙소를 찾으러 간다. 아이들은 근처의 서점을 구경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다. 카바네는 동화책을 발견하고 그의 환대 덕분에 부자가 된 착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상하게도 현실적인 시키는 그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입구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작은 소녀를 보고 다시 쳐다봅니다. 그 순간 이누가미가 시키의 삼촌 타타마리와 함께 돌아옵니다. 타타마리는 조카와 재회하고 일행을 강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민속학자임을 밝히고 시키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타타마리는 시키에게 그의 어머니가 기모노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소식에 대해 타타마리는 시청자들인 우리에게도 사생활을 요청하고 나머지 진실은 오직 시키에게만 공개합니다. 잠시 후 시키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돌아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전한다. 하지만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시키는 진짜 얼굴을 감추고 스스로 정상으로 지내려 한다. 이누가미는 타타마리를 묻고 그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은 여관으로 간다. 여관의 목욕탕에서 노비마루는 모든 소년들과 함께 벌거벗은 채로 기모노를 입고 들어온다. 키친의 기모노를 입은 노비마루는 목욕 후 마을의 자연경관을 탐험하라고 조언한다. 그날 밤 모두가 강으로 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보게 된다. 노비마루는 그들의 일에 끼어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카바네에게 이상한 이유로 축하한다. 카바네는 그를 혼자 두고 큰 나무를 바라보고 있던 시키에게 간다. 그는 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렸을 때 지나쳤던 길을 인식한다. 그는 발자취를 되짚어 길 끝으로 달려가 몇 년 전 그를 두렵게 했던 집을 찾는다. 시키는 어둠 속에서 집에 다가가 문을 연다. 그때 그는 다시 자신의 트라우마를 떠올린다. 분명히 그곳은 그가 어머니가 괴물에게 살아먹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집이었다. 그가 두려움에 눕고 있을 때 노비마루와 카바네가 그를 따라잡아 치유 실크가 기모노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나리는 이를 알아차리고 치유 실크의 특성으로 탐욕스럽게 이익을 보려는 테이드마루라는 이름의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 사이에 이누가미는 타다마루를 찾아가 논의를 하려고 한다. 시키는 끔찍한 일이 엄마에게 일어난 후 갑자기 누가 머리를 때렸는지 기억해낸다. 알고 보니 다마루가 자연스럽게 치유 실크를 생산하던 시키의 엄마를 살해한 것이었다. 탐욕 때문에 다마루는 모든 실크를 자기만 가지려고 그녀를 제거한 것이다. 시키는 삼촌에게 벌을 주기로 결심한다. 카바네와 노바루는 그런 더러운 사람을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숲속을 산책하던 중 이누가미는 다마루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금거미 보물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시키의 아버지가 죽은 후 다마루는 시키의 어머니 후미를 속여 1년의 비인간적인 시험을 받게 했고 그로 인해 금 실크를 인위적으로 생산하려 했다. 불행히도 시험이 끝난 후 후미는 죽었고 시키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타다마루는 그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실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가 되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누가미는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으므로 시키에게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서 판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시키는 그의 삼촌에게 천천히 벌을 주기로 합니다. 잡혔으니 타다마루는 시키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키는 그의 삼촌의 목에 실크를 더욱 조여주고 그의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타다마루는 이누가미에게 자비를 구하지만 이누가미는 시키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키라는 결국 그룹에 버림받은 후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녀가 홀로 남겨졌다고 불평하며 울부짖는 동안 괴물 키모노가 그녀를 공격한다. 이누가미가 괴물의 머리를 쏴서 떨어뜨리고 싸움에 들어간다. 그 괴물이 그의 손을 물어 독을 주입한다. 이누가미의 팔은 독에 의해 마비되고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난다. 타다마루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키에게 괴물들이 그의 형제라고 말한다. 그는 이상한 키메라 괴물들이 과거 어머니에게 실시한 실험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고백한다. 시키는 눈앞의 잔혹함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타다마루와 싸울 의지를 잃는다. 노가마루는 이를 눈치채고 가바네에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이미 분노에 휩싸인 가바네는 내면의 힘을 끌어올리고 시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무력한 시키는 가바네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이었다. 가바네는 이걸 알아채고 큰 싸움을 준비한다. 이누가미와 아키라는 궁지에 몰렸다.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이누가미는 아키라에게 감염된 팔을 얼려달라고 부탁한다. 아키라는 놀라지만 그때 서점에서 시키를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가바네가 시키의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머리를 계속 내리친다. 타다마루는 어떻게 세상에 개의치 않고 시키의 형제를 자신 있게 죽일 수 있는지 묻는다. 가바네는 타다마루를 죽이게 된다면 계속 괴물들을 처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다마루는 가장 큰 형제인 시비를 소환해 카바네에게 보낸다. 카바네는 정말 진지해지고 싸움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셔츠를 벗는다. 카바네는 뛰어올라 시비의 얼굴을 땅에 내리친다. 젊은 소녀는 이누가미를 해독 온천으로 데려가 그의 손을 치료한다. 이누가미는 감염된 팔을 물에 담가 치유한다. 소녀는 타다마루를 아직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한다. 카바네는 타다마루를 보호하는 모든 괴물들을 처치한다. 그는 타다마루를 들어올리고 그의 처벌을 시키에게 맡긴다. 시키는 일어나 친구에게 더러운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는 큰 사람이 되어 삼촌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어린 소녀 아야와 이누가미가 도착하고 시키에게 타다마루를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타다마루는 매우 흥분하여 아야가 숲에 온 것에 대해 꾸짖는다. 아야는 그를 조용히 시키고 그가 고치를 어디에 숨겼는지 묻고 고치의 위치에 대한 지식을 생존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 시키는 아야가 진정 누구인지 그녀가 삼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몇 년 전 술에 취했을 때 삼촌과의 순간을 회상한다. 타다마루는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야가 그의 딸일 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그녀가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아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진짜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한다. 그는 한동안 타다마루를 추적해왔고 아마도 고치의 위치에 대해 몇 가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전화를 꺼내 미하이를 호출한다. 전화를 받은 후 이누가미는 미하이에게 타다마루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여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모두 앞에서 미아이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키시고 산속에 있는 그가 종종 찾는 비밀 장소인 샘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야는 이누가미가 손을 치유받았던 그 샘물이 떠올라서 곤충집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달려갑니다. 시키가 그녀를 따라가서 샘물에 들어가 어머니의 꽃과 곤충집을 찾습니다. 샘물 바닥에서는 어머니의 시체가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다마루가 시체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 중 하나를 보냈는데 시키가 그를 공격하려는 순간 그는 그를 죽입니다. 시키는 그 사람을 제거하고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아야에게 진실을 묻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나요? 아야는 울며 그에게 예라고 말한다. 아야는 자신이 황금 웹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 이누가미와 다른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다. 타다마루는 그들에게 큐미의 몸을 사용해 황금 웹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었노라고 말한다. 시키가 그를 기절시키고 그의 어머니와 아야를 이누가미의 차로 데려간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타다마루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누가미는 그들에게 타다마루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채 타라고 하여 빨리 도쿄로 가자고 한다. 그 순간 타다마루는 나무로 기어가며 새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번에는 노바마루가 그를 따라잡아 불태워버립니다. 이누가미는 시키의 어머니를 그가 아는 클리닉으로 데려가 오하나를 요청합니다. 오하나는 큐미를 받아들여 검진을 합니다. 그녀는 큐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모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아키라는 오하나에게 묻습니다. 인간 수의사로서 우연히 기모노에 대해 알게 되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오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목욕탕을 보여주고 시키를 어머니와 함께 남겨둡니다. 시키는 밤새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은 밤 아야가 주미의 방으로 향한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직접 그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미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니무라에게 폭행당하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지하실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시키가 문 옆에 서 있는 아야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한다. 아야는 조심스럽게 시키에게 그가 정말로 그녀를 미웠는지 물어본다. 시키는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거미줄 덕분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살아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야는 울면서 그들이 그녀의 가족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묻는다. 시키는 당황하여 움츠러든다. 그 순간 후미는 고치 거미줄에서 깨어난다. 일주일 후 탐정팀은 이누가미 아키라 카바네로 축소되었고 시키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선택했다. 아키라는 이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침 식사 후에 어느 날 이누가미는 카바네와 아키라에게 일을 분배한다. 그 순간 시키가 임무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며 도착한다. 아야도 완전히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이누가미에게 자신의 실크의 힘을 이용해 체미노스를 치료하는 체미노파시 클리닉을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누가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의 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키는 여동생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상황은 그의 속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사업 계획을 받은 아야는 카바네에게 급히 달려가 그 자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 알고 보니 아야는 테이드마루의 경호원들과 큰 싸움을 한 후 카바네에게 반하게 되었다. 카바네가 대답하기도 전에 칸이 도착해 카바네에게 싸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그 근처에 있는 분홍색 머리의 작은 남자를 보고 한숨을 쉬며 즉시 전쟁을 선언한다. 이후 이누가미는 아이들에게 거리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찍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모노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여준다. 아키라는 매번처럼 기절하고 이누가미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야는 급히 카바네를 따라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칸은 질투를 느끼고 함께 따라간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칸은 서두르며 카바네에게 잘 보이려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답답해하며 왜 가슴이 뭉클한지 궁금해한다.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야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공중에 매달아 놓는다. 카바네가 바로 앞에서 주먹을 날리자 그 존재가 아야를 떨어뜨린다. 곧 기모노가 나타나 자신이 사람들의 얼굴을 찢어온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예쁜 얼굴을 붙여서 가게에 잘생긴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 한다. 카바네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카바네의 손을 잡고 있는 아야 때문에 칸이 매우 슬퍼 보였다고 아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말한다. 그 순간 칸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며 아야를 물려고 한다. 카바네는 아야를 보호하고 칸은 도망친다. 그날 저녁 카바네와 아야는 문제를 해결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아야는 고치 능력을 사용하여 얼굴 없는 기모노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녀는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게 되었다. 임무 보고를 한 후 카바네은 간의 나무로 가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간은 카바네의 따뜻한 포옹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아야가 카바네의 최애라는 사실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카바네이 그녀의 뺨을 잡고 괜찮은지 묻는다. 갑자기 칸이 울기 시작하고 훨씬 더 나아진다. 그녀가 카바네에게 자신이 그의 넘버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이미 알고 있는지 묻는다. 카바네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카바네에게 알게 되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약속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누가 규미를 자신의 죽은 남편에게 경의를 표하러 데려간다. 그녀는 이누가미가 아이들을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누가미는 그녀에게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도록 신경 쓰라고 말한다. 칸이 가바네를 방문하고 아야가 그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가바네를 두고 아야와 싸운다. 아키라가 끼어들어 가바네에게 한 여자와 데이트하라고 말한다. 가바네는 만약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이 이누가미라고 말한다. 방안은 충격으로 조용해진다. 역사에 따르면 아키라는 남성 유키오노로 태어났으며 그의 쌍둥이 형인 유이와 함께 눈 덮인 산에서 태어났다. 이 현상은 대략 100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유이는 그의 쌍둥이 형을 찾으며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세 남자와 부딪혀서 그의 쌍둥이 형 아키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을 한쪽으로 데려갑니다. 남자들은 그에게 줄 정보가 없어서 그는 자신의 얼음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얼음 송곳니로 얼립니다. 그동안 에키라는 그의 스타프트 피끼의 배가 찢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며 이누가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누가미는 미아이를 호출하여 아키라의 봉제 돼지를 수리해달라고 한다. 미아이는 그것을 고쳐주고 봉제 인형에 AI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아키라는 매우 기뻐하며 미아이에게 도움을 줘서 고마워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한다. 어릴 적 한번 아키라와 유이는 눈보라 속에서 산책을 했다. 그들은 마을의 노인 히사메에게 붙잡혀 집 안으로 쫓겨났고 마을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괴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소년들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유이와 아키라는 부모를 알지 못하고 문 뒤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누가미는 그날 밤 해변 모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쟤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키라가 어설퍼서 가방 위에 넘어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키라는 소년들을 위해 차가운 국수를 요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키라는 집안 곳곳에서 엉망으로 만들며 계속 어설픈 행동을 합니다. 결국 아키라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지겨워서 집을 나갑니다. 이제 집이 없는 아키라는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계를 찾아 거리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쌍둥이 형을 발견하고 그와 재회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유이와 아키라는 언젠가 도쿄를 방문하고 거기서 좋은 삶을 살기로 약속했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아키라는 언니를 따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과 크림을 사온다. 유이는 크림을 거절하고 아키라에게 준다. 한편 해결할 사건이 없어서 남자들은 하루 휴가를 얻는다. 그는 카바네에게 아키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 카바네는 아키라는 서툴지만 그래도 그를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이누가미는 그를 무시하고 카바네는 시키와 함께 소파에 앉는다. 그들은 아키라를 다시 집으로 불러오려고 생각하지만 시키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밤이 되자 유이는 아키라를 숲속의 평지로 데려간다. 그는 쌍둥이 형에게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묻고 아키라는 성의 아름다움에 매우 기뻐하며 집 사진을 찍는다. 유이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를 성의 방에 가둔다. 그런 다음 그는 나가서 성을 떠난다. 시키와 카바네는 아키라 없이 삶을 계속한다. 그들은 소고기 스튜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결국 태워버린다. 시키는 아키라가 그리워지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는 타버린 스튜를 그대로 먹기로 결심하고 카바네에게 저녁을 사오라고 보낸다. 카바네가 떠난 후 시키는 설거지를 하려고 한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접시 하나를 깨버린다. 카바네가 곧 돌아오고 시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키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누가미가 아키라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다. 거기서 그들이 찾은 것은 그가 올린 얼음성의 사진이고 그곳으로 달려간다. 성에 도착하자 유가 집에서 나와 기자들을 공격한다. 다행히도 이누가미가 그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그를 멈춘다. 그는 유의 가슴에 있는 널 스톤을 언급하며 그 돌의 용도를 설명한다. 카바네의 생명의 돌이 그를 목마름에서 막아주지만 유의 무의 돌은 그의 죽음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는다. 유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며 즉시 눈보라를 만든다. 아키라는 봉제 인형인 돼지 인형에 내장된 AI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SNS 페이지를 확인한다. 그는 봉제 인형에게 형이 왜 휴대폰을 부수고 자신에게 냉담하게 굴었는지 묻는다. 봉제 인형은 아키라에게 그의 생체 신호에서 이상한 기미를 감지했다고 말한다. 아마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를 압축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때 유가방 문을 열고 아키라에게 내려와서 깜짝 선물을 보라고 한다. 내려가자. 아키라는 친구인 시키 이누가미, 카바네가 모두 유의 얼음 마법에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키라의 얼굴이 친구들이 완전히 동결된 것을 본 후 혐오감으로 환하게 밝아진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는 쓰러져서 유타카가 아프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유타카는 형을 위해 약초를 찾으러 성을 나가고 아키라는 거기에서 이누가미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의 A 인형은 그에게 유타카에게 매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키라는 카바네가 불멸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카바네가 스스로를 녹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누가미가 엄청난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는 유타카는 형과 헤어진 후 눈 덮인 마을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한다. 결국 유타카는 눈 덮인 마을의 유일한 건강한 남성으로서 마을장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삶은 그에게 형제에게 숨겨야 했던 많은 어두운 일들을 가르쳐 받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회상 장면에서 설레는 어린 아키라가 형에게 처음으로 부족장이 된 날에 대해 물어본다. 유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무거운 일들은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형을 축하하기 위해 꽃을 선물한다. 그날 밤 유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회상 장면에서 다음날 유는 처음으로 노을 스톤을 보기 위해 산꼭대기에 데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부족의 여성들 사이에서 자라는 질투와 비밀스러운 증오에 대해 알게 된다. 여성 형제 없이 자란 유는 그녀들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여인들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는 허브를 모으고 나서 노바마루와 함께 어떻게 아키라를 너무 늦기 전에 데리고 나갈지 궁금해합니다. 성 밖에서 이나리는 노바마루와 함께 무요석을 찾아 회수하러 옵니다. 그 순간 가바는 얼어붙은 상태에서 벗어나 잃었던 팔다리를 다시 생성합니다. 청바지를 입은 후 가바는 무요석과 눈 덮인 마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바는 모든 힘을 다해 아키라의 형과 싸울 각오로 아키라를 형으로부터 구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아키라는 형의 힘을 두려워하여 가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가반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형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형이 외출해서 돌아오며 소금을 더 가져온다. 이번에는 아키라가 이전 팀을 포기하고 형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얼어붙은 눈물을 멈추고 카바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아키라의 눈 인형이 카바네를 호출하고 친구들에게 소금을 뿌려서 더 빨리 녹게 하라고 말한다. 카바네는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길 기다린다. 이나리가 드디어 나타나 카바네를 속여 넣을 스톤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그동안 아키라와 그의 쌍둥이는 숲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한다. 아키라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훨씬 어렸을 때 아키라는 형에게 자신의 아픔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유는 자신의 약함과 순수한 마음 때문에 아키라와 아픔을 나누기를 거부했다. 아키라는 항의하며 형에게 지난밤 첫 야설을 꿨다고 말한다. 유는 이를 보고 여성이 아키라의 성장에 편승하여 그를 허수아비 지도자로 세우고 추방할까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나 형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는 마을의 이익을 위해 마을의 200명의 여성을 설득하여 아키라를 마을에서 추방하게 했다. 다행히 그의 계획은
성공하고 아키라는 눈 덮인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떠나기 전에 유는 아키라에게 도쿄에서 이누가미라는 남자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가 마을의 여성 수장과 대면하고 희세는 그를 붙잡아 죽음으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유는 탈출하고 무요석으로 달려갑니다. 유가 현실로 돌아오자 그는 노바마루가 그들 둘을 염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습니다. 한편 이나리는 카바네를 지연시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누가미가 카바네에게 그녀를 무시하고 아키라와 유이를 추적하라고 말합니다. 카바네는 떠나서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유이는 그의 형을 새장에 가두고 이제 완전히 여우 형태로 변신한 노바마루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무요석을 위한 싸움이 매우 격렬해지며 노바마루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어느 순간 유는 방심하고 노바마루에게 틈을 제공합니다. 노바마루는 돌에 손을 댈 만큼 가까이 가지만 극한의 추위로 손이 얼어붙는다. 유는 그의 게으름을 눈치채고 그에게 몇 개의 고드름을 던진다. 노비가 맞기 직전 카바네가 도착해 고드름을 부수어 버린다. 노바마루는 카바네에게 유와의 싸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한다. 아키라는 안개 속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케이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분명히 노바마루는 유의 얼음을 녹일 만큼 뜨거워지기 위해 카바네를 불태웠다. 그의 몸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계획은 유에게 첫 몇 방을 성공적으로 날린 후 효과를 본다. 그러나 유파가 자신의 생명력을 더 끌어내어 널 스톤으로 교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키라는 주변의 안개 속 물을 이용해 큰 얼음굴을 형성합니다. 노비마루는 과열로 소진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카바네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코어 온도가 상승한 후 카바네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여 유파를 완전히 종결하려 합니다. 그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아키라가 방해하여 동생을 보호합니다. 카바네의 몸은 열기로 타들어가며 그의 머리뼈만 남아서 분해됩니다. 카바네의 머리뼈가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노비마루는 아키라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카바네이 말할 수 있을 때 카바네는 아키라에게 그의 형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매우 감정적으로 되어 형제의 제로스톤을 제거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형제의 기억을 얻는다. Apparently, 유는 여자들을 탈출한 후 제로스톤에 도달하여 형을 찾을 힘을 얻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는 반쯤 죽은 형을 위해 조용히 울부짖는다. 아키라는 자신의 생명석을 유의 제로스톤과 융합시키고 그것을 뽑아낸다. 이누가미가 그 순간 나타나서 돌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때 이누가미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생긴 돌은 여전히 카바네의 소유임을 알려주며 돌을 버리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나리는 돌을 내려놓고 떠난다. 몇 시간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아키라가 성에서의 행동에 대해 카바네에게 사과한다. 카바네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한다. 나중에 유가 깨워지고 모두가 그의 곁에 있음을 발견한다. 카바네는 유에게 새로 형성된 돌을 보여주며 그것이 그의 부모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이와 이누가미는 그에게 기모노의 역사와 그들이 지금 위치해 있게 된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 후 이누가미와 유는 카바네의 어머니가 중요한 마을 촌장이었으며 생명의 돌을 그에게 물려주고 떠났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그들은 힌트를 찾기 위해 일본 전역을 뒤져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이나리가 카바네의 손에서 생명석과 누월석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노바마루와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게 실행하라고 말한다. 한편 유는 형에게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를 고백한다. 그는 그것들을 유는 처음으로 다시 미소 짓고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인다. 아키라가 매우 기뻐하며 사진을 찍는다. 그날 밤 늦게 노바마루는 나무 아래에서 칸과 만난다. 그녀는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그녀의 목표는 카바네와 가까워지고 그로부터 생명석을 얻기 위해 매혹시키는 것이다. 아키라와 남자아이들은 미아이에게 다가가서 유타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미아이는 도와주어 장난감을 고친다. 아키라가 떠난 후 이누가미와 카바네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준비를 한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하니 그들을 스파이하고 따라온다. 그녀는 그들의 탐색에 동행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이누가미는 그녀가 따라오도록 허락한다.